챕터 1 기계제도의 기초입니다. 먼저 개요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 제도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도는 우리가 영어로는 뭐랍니까? 드로잉이라죠. 드로잉. 그래서 그린다.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계학에서 우리가 제도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기계 제도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기계 제도. 자, 우리가 기계 제도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이나 선, 문자, 그 다음에 숫자, 기호 이런 것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점, 선, 숫자, 그다음 기호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면에다가 어떤 그림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제도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 제도라는 것은 뭡니까? 메커니컬 드로잉, 즉 기계 역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장치, 조립도, 부품도 이런 것을 도면에 표출하는 것이 바로 기계 제도의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의미를 하고 또한 이것은 뭡니까? 기계 제작을 위해서 한다. 기계 제작. 자, 기계 제작을 하는데 엔지니어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엔지니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학적 언어로 표출을 해야만이 그 도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를 제작할 때 우리가 어떤 필요한 그런 규격화한 그림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도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 제도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KS 규격에 의해서 전부 다 이것이 규정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도면이 있죠. 도면. 자, 도면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면이라는 것은 기계 설계자가, 즉 우리가 메커니컬 디자이너라고 그러죠. 기계 설계자가 혹은 기계 제도자가 되겠죠. 혹은 설계자가. 이 두 엔지니어가 그려놓은 어떤 우리가 종이에,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바로 도면이 되겠죠. 종이에 표현을 해 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도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한 이 도면이라는 것은 모든 엔지니어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이라든가 문자라든가 기호라든가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똑같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KS 규격에 의해서 우리가 도면을 그려줘야 된다. 그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도면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자가 그린 그 도면이 결국은 출도를 해서 가공을 하는 엔지니어라든가 또한 제작을 하는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달해서 그 도면에 여러 가지 맞는 그런 부품이라든가 또한 기계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도면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기계 시스템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KS 규격입니다. KS 규격. 자, 앞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이 KS 규격, 즉 표준 규격. 표준 규격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목적. 자, 우리가 표준화. 표준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한 KS. KS도 많이 들어봤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또한 많은 어떤 규격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산업의 어떤 사항에 따라서 또한 업종에 따라서
규격화를 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 규격의 목적은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정도의 제품을 정확히 만든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제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의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일관성을 가지고 그 어떤 균형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 가장 좋은 애는 공차가 있겠죠. 공차가 예를 들어 정밀한 부품은 공차를 타이트하게 해주고 또한 어떤 그 정밀하지 않는 부품은 공차를 좀 느슨하게 해서 우리가 제작을 함으로써 가공비와 정밀도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계자가 즉 디자이너가 검토해서 우리가 결국은 제작을 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공품을 만드는 것이 설계자의 어떤 목적이고 그런 어떤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속하게. 자, 여기서 신속하게라는 것은 결국은 이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만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자기 습관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어떤 상태가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규격화함으로써 빠르게 우리가 그 규격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저렴한 가격입니다. 저렴한. 방금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경제의 원칙처럼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계, 기계공학의 어떤 설계를 한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엔지니어가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결국은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윈윈이 하는 거죠. 회사는 그런 분이 들어가서 또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또한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어떤 전공을 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와 본인의 어떤 그런 상태가 서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교환성이 있다. 교환성. 자, 교환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환성. 결국은 이 교환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KS 규격 혹은 공차 이런 것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리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서로 부품이 교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교환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편리하다. 그래서 편리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표준화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표준화를 또한 우리가 언제부터 하게 됐냐면은 1962년 62년에 이것이 규격화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1947년 1947년에는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에서 국제 표준화 기구죠. 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 의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 규격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ISO에서 그것을 하고 있죠. 그것이 결국은 또한 규격화되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방금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던 표준 규격의 우리나라의 표준 규격은 뭡니까? KS다. KS. 자, KS 규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상용화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KS 규격에는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계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계를 제작할 때 기본이 되는 제작도를 정확하게 도면으로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모든 엔지니어가 그 도면을 똑같은 의미를 생각과 의미를 가지고 그 도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KS 어떤 규격을 준수하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제작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품의 어떤 형상에 따라서
투상법이 있을 거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스트럭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치수 공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치수 공차의 정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뭐 상당히 부품이 어떤 기계가 정밀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치수의 어떤 정밀도가 높겠죠. 치수의 정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공하기가 어렵겠죠. 가공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기계 제작 가격이 상승하겠죠. 뭐 이와 같은 것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법, 재질. 그러면 가공을 어떻게 할 거냐? 가공을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부품에다가 예를 들어 정밀한 공차를 부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공비만 올라가는 거죠. 어떤 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부품에다가 거기다가 정밀한 공차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가공비가 올라가고 제작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것은 올바른 어떤 설계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질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재질. 그래서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싼 재질이 있고 또 싼 재질이 있고 이와 같이 예를 들어 뭐 일반 구조물의 어떤 서포터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에다가 뭐 SKD11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비싼 재료를 갖다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은 재료비가 상승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KS 규격이라는 것은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투상법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규격을 어떻게 하고 또한 거기에 치수 공차가 되겠죠. 여러 가지 공차가 있죠. 우리가 추구의 끼워 맞춤도 어떻게 되죠? 헐고운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로 끼워 맞춤 이런 여러 가지 공차의 어떤 레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밀도를 어떻게 하는가, 정밀도. 그 다음에 가공법, 가공을 어떻게 하는가. 또한 재질.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KS 규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KS 규격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KS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최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KS 규격과 그 다음에 ISO 규격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일치화 시키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S 규격에 있는 것이 ISU의 규격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KS 규격에 따른 기계제도 및 설계에 관련된 그 부분도 전부 다 KS 규격과 IS 규격을 전부 다 검토해서 전부 다 내용을 다 수정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거기에 이제 표 1.1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각국의 공업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공업 규격. 그래서 이 공업 규격이 또한 우리가 어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얘기하면 영국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 BS입니다. BS. 브리티니스 스탠다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은 어떻게 되죠? DIN이죠. DIN. 그래서 중요국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ASA입니다. ASA. 그 다음에 일본 있죠. 일본. 이것을 우리가 GIS라고 하죠. JIS입니다. JIS. 그 다음에 스웨덴이 어떻게 됩니까? 스웨덴이 SIS입니다. 제가 스웨덴을 언급을 하자면 자동차 트럭이라든가 또한 승용차가 우리나라에 많이 투입이 되어 있죠. 스웨덴제가. 그래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도 마찬가지. NS로 되어 있습니다. NS.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규격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표 1.2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KS 부분별 기호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부분별 기호. 그래서 거기에 KSA. KSA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베이스 기본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KSB가 뭡니까? KSB. 우리 요거 관계된 것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KSB는 메케니컬, 기계, 머시너리. 기계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KSC는 전기. 이와 같이 쭉 연계가 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국제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죠. 국제 규격. 자, 국제 규격. 여기서 제가 국제 규격을 언급하는 것은 뭐 앞에서도 ISO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제가 했지만은 국제 규격. 세계는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품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나 수출을 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국제 규격은 FTA. FTA가 결국은 뭡니까? Free Trade Association에서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어떤 무역에 대한 협정을 해서 어떤 관세를 완화시키면서 그 나라의 어떤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어려움 없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어떤 수출을 할 때 어려움 없이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FTA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계는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 한번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 개요를 한번 살펴보죠.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다. 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ISO는 우리가 어떤 기계 제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도 ISO에 뭐 인증을 획득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프랜카드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만큼 ISO 인증을 획득했다. 그것은 뭐죠? 그 회사가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 회사가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 표준화 규격의 어떤 인증을 받아야만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것을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국제적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 협력을 증식시킨다. 그래서 이 ISO는 결국은 국제 어떤 교류를 하고 상호 관계, 상호의 어떤 협력을 증진시킨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서로 어떤 나라와 나라의 어떤 물건을 자유롭게 이렇게 그 규격에 똑같은 규격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ISO 26262가 있어요. 그래서 ISO 26262가 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의 어떤 발전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보려면은 자동차를 많이 기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이 축적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은 그 어떤 산업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산업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를 그냥 수동식의 어떤 상태에서 변속을 했지만 지금은 자동으로 바뀌고 그 자동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무인 자동차가 생기고 또한 그 무인 자동차 외에도 또한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또 생산되고 이와 같은 시대의 어떤 흐름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ISO 262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ISO 262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안전 시스템의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을 여기서는 규격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결국은 자동차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나오는 자동차는 각종 센서가 엄청나게 많이 부착이 되어 있죠. 우리가 뒤로 빠꾸를 한다든가 하면은 센서가 감지해서 부저가 울리고 또 앞으로 또 물체가 접근하면은 센서가 울리고 옆에 또 문이 잠기지 않으면 또 센서가 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신호등에서 정지를 할 때 거기에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브레이크 패드를 밟지 않아도 이렇게 멈춰져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이 안전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기기가 나와도 사람에게 해를 주고 사람에게 위험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또한 규격화한 것이 바로 뭡니까? ISO 26262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이 한번 살펴보죠. 자동차 안전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 개발, 생산, 운영, 서비스, 폐기. 이런 및 해당 라이프 사이클 단계 동안 필요한 활동에 적합하게 구성된 지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성된 구성의 어떤 지원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 사이클의 어떤 상태에서 구성 지원을 해준 것이 여기에 ISO 26262에 대한 규격이고, 그 다음에 안전, 기능 안정성 측면을 다룬다. 그래서 기능 안정성 측면을 다룬다는 거. 안정성 측면을 다룬다는 거.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자동차에 많은 그런 장치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전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 등급. 이 위험 등급은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 시험 문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ASIL로 이렇게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Automatic Safety Integrity Level, 그렇게 해서 자동차 안전 무결성 수준이다. 그래서 ASIL로 이제 우리가 부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조치를 제공한다. 그래서 검증이나 확인, 이런 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구현이 되어 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SIL, 자, ASIL에 대한 방금 여기서 제가 언급을 했죠. 그래서 Automotive Safety Integrity 레벨에서 자동차 안전 무결성 수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급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급 분류. 자, 등급 분류를 한번 살펴보죠. 치명적인 위험의 노출, 제어 가능성, 또한 심각도의 어떤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표 1.3이 나와 있죠. 그래서 노출 이 등급 분류입니다. 노출 등급 분류.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노출 등급 분류가 나와 있죠. 노출 등급 분류. 자, 거기에는 E1, E2, E3, E4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E라는 건 뭐죠? 익스포죠. 그래서 노출을 의미하겠죠. 노출. 여기에 E를 따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E1에서 E4까지 이렇게 노출의 어떤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E1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회 미만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장 노출의 등급이 높은 것은 E4인데, E4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매 주행 시마다 발생하는 상황.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와 같이 해서 E4까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심각도 등급입니다. 심각도. 자, 심각도 등급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S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S. 그래서 이 S를 어떻게 합니까? S1에서 S3까지 분류하고 있다. 자, 이 S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서버러티가 되겠죠. 서버러티. 그래서 결국은 서버러티 약자를 따서 우리가 S1, S2, S3 이렇게 지금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심각을 의미하고 있죠. 서버리티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심각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죠. S1은 뭡니까? 경상이나 심하지 않는 부상이고, S3는 어떻게 되죠?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상당히 위험이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어 가능성 등급을, 제어 가능성. 그래서 제어 가능성의 등급 분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C1에서 C3까지입니다. 이거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컨트롤의 어떤 의미를 C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C1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제어가 가능한 것. 그 다음에 C3는 제어하기 어렵거나 또는 제어 불능. 그래서 나머지 부분 한번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 또한 우리가 ASIL 수준이 갖는 의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SIL, 즉 ASIL A에서 D까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ASIL D가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SIL A에서 D까지 있는데 결국은 D가 가장 어떻게 됩니까? 엄격하다는 거. 이거 가장 엄격하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또한 우리가 IEC 61508 있어요. 자, IEC 61508. 이 IEC는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내셔널 일렉트로 테크니컬 커미션에서 국제 전기 표준화 회의입니다. 국제 전기 표준화 회의. 그래서 이것은 국제 전기 표준화 회의다. 자, 우리가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는 모든 시스템이 전기가 아니면은 안 되죠. 모든 어떤 제어하는 것이 다 전기가 들어가요. 전기 전자에 의해서 다 제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결국 안전 무결성 레벨, 그래서 SIL 1에서부터 4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SIL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럼 SIL은 뭐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Safety Integrity Level, 이렇게 해서 안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 해준 거죠.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목적은 어떤 것이 있는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과 경제적 성능을 위한 EEP. 그래서 일렉트리컬,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 일렉트로닉, 뭐 이렇게 해서 잠재력의 어떤 표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 전자 또한 그 시퀀스 제어, 이것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E/E/ 그동안 P2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안전틀을 구성해서 기술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과 정상적인 시스템 기반의 접근이 제공된다는 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표준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의한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 그 외에도 이제 거기에 기초적인 원리의 기반을 요구사항이 제공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E/E/P, 즉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 일렉트릭,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시스템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A가 이렇게 나와 있죠. 관련 A가 이거에 대한 관련 A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0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한 가지만 제가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위험한 화학 처리 공장에서의 이머전시 셧다운 시스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화학 처리 공장에서 위험할 때는 바로 모든 기계를, 장비를 중지시켜야 되겠죠. 그걸 계속 가동하면은 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거기에 10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0가지를 보면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결과에서 정보 기반 결정 지원 툴, 어떤 도구라는 거죠.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보면은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SIL 있죠.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Safety Integrity Level,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IEC 61508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SIL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아서 거기에 산출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출 방법.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이
이렇게 없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어떤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고 또한 일반 프린트 어떤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전부 다 이런 어떤 국제 규격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앞으로는 계속 적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거기에 산출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죠? 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가능 결과 예측입니다. 가능 결과. 그래서 가능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수용 가능할 만한 빈도 및 그 다음에 알라프 정의. 자, 알라프 정의가 또한 상당히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ALA 그 다음에 RP 뭐 이렇게 알라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S로 S reasonably practicable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랍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위험이 합리적으로 시행 가능한 최대한 낮게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위험이 합리적으로 시행 가능한. 근데 위험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벤트 체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맨드 레이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프로텍션 리콰이어. 그래서 보호 요구죠. 보호 요구. 그래서 보호 요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 1과 표 7에는 SIL에 대한 빈도의 어떤 위험 상태를 이렇게 거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표 1.7은 세프티 인터그레이트 레벨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모두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한계가 리미트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SIL4는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9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8의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SIL4로 이렇게 범위를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SIL1은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6에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그 어떤 의미를 그 고장의 어떤 고장날 확률을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